안녕하세요, 공포 매니아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아야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셋이 그 식당에 자리를 잡은 건 해가 충청도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뒤였어. 재현이, 동훈이, 그리고 나 민준. 원래는 강원도 속초까지 올라가는 여행이었는데 충북 괴산 근처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 이름도 잘 모르는 마을이었어. 지도에 배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 국밥을 먹으면서 자꾸 그 얘기가 나왔어. 마을 들어올 때 봤던 그 나무 말이야. 논두렁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였어. 수령이 몇백 년은 됐을 것 같은, 줄기 두께가 어른 셋이 팔을 벌려도 못 감쌀 것 같은 크기. 근처엔 아무것도 없었어. 다른 나무도 풀도 거의 없이 그냥 황량한 논바닥에 그 나무 혼자만 떡하니 서 있었지. 뭔가 이상하리만치 크고 고요한데 동시에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 저기서 텐트 치면 어때? 재현이가 먼저 꺼냈어. 동훈이도 눈을 빛내며 맞장구를 쳤고, 나는 딱히 반대할 이유를 못 찾았지만 솔직히 내키진 않았어. 그냥 뭔가 꺼림칙했거든. 그때 식당 한쪽 구석 장의자에 혼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던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낡은 등산 조끼를 입은 칠순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었어.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서서 우리를 봤어. 우리도 그냥 바라봤고 어색한 침묵이 한참 흘렀어. 그 노인이 입을 열었어. 방금 그 얘기 들었어. 젊은 사람들한테 좀 당부를 해야겠는데, 아니, 경고라고 해야 맞겠구먼. 거기 가지 마시오. 특히 밤에는 절대로. 재현이는 슬쩍 나를 보며 웃음을 참았어. 여기 사람들은 다 알아. 낮에도 그 느티나무 근처엔 안 가. 거기엔 뭔가 있어. 나쁜 게 있다고. 전형적인 시골 괴담이었어. 반쯤은 흘려들었지. 그런데 동훈이가 진지한 척 자리를 권했어. 어르신 앉으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은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우리한테 막걸리 한 병을 더 시켜줬어. 내가 낼게. 걱정 말아요. 하면서 한 모금 마신 뒤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어.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사람이 죽고 사라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이 전부 저 느티나무 주변에서 생겼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저 나무에 목을 매달았어. 혼자 밤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아예 사라져버렸지. 다들 보물 때문에 간 거야. 보물이요? 재현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 그래, 보물.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어. 저 느티나무 바로 아래 땅속에 뭔가 묻혀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누가 묻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동학 농민군이 숨긴 금이라는 말도 있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감춰둔 거라는 말도 있어. 근데 이 동네 어른들은 다들 이렇게 말하지. 귀신이 묻은 거라고. 저승사자가 직접 그 금을 거기다 두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 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어. 거래를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금 대신 뭔가를 내놓으라고. 노인이 말을 이었어. 그럼 저희가 그 멍청한 사람들이 되는 거네요. 내가 농담처럼 말했어. 민준이로서 그게 마지막 가벼운 말이었어. 노인은 조용히 웃더니 천천히 일어섰어.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며 말했어. 즐거운 여행하시오. 그리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경고는 했어. 그가 나가자 우리 셋은 잠시 말이 없었어. 그리고 눈빛만으로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지. 그날 밤에 가보기로 했어. 읍내 철물점에서 삽투자루와 곡괭이 하나를 빌렸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손전등이랑 캠핑 장비,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 몇 개를 챙겨 그 느티나무를 향해 논두렁길을 걸어갔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나무가 더 커 보였어. 줄기에 가까이 선이 나무 껍질의 주름이 마치 늙은 사람의 얼굴 같았어. 가지들이 사방으로 뒤틀려 내려오는 게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텐트를 치고 간단히 얘기를 나눈 뒤 우리는 느티나무 바로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 몇 시간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새벽 2시쯤 됐을까?
손바닥이 아팠고 어깨가 뻐근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재현이도 동훈이도 마찬가지였어. 다음날 아침 동훈이가 먼저 눈을 떴어.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 야, 야야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나도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어. 우리가 밤새 팠던 자리가 원상복구되어 있었어. 잔디가 가지런하게 덮여 있었고 흙이 뒤집힌 흔적이 전혀 없었어. 삽자국조차. 마치 우리가 단 한 번도 그 땅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재현이가 애써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어. 우리 취해서 딴 데를 판 거 아니야? 아니면 꿈꿨거나. 그게 그나마 제일 납득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을로 돌아가 밥을 먹고 오후에 다시 오기로 했어. 이번엔 맥주 대신 편의점 커피를 잔뜩 챙겼어. 맨 정신으로 파야 한다고. 이번엔 4m 넘게 팠어.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 또 원상복구.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어. 공포가 본격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 나는 그때 이미 떠나고 싶었어. 이건 정상이 아니었거든.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됐어. 하지만 재현이와 동훈이는 달랐어. 포기하면 안 되지. 재현이가 말했어. 동훈이도 맞장구 쳤어. 생각해봐, 민준아. 이게 다 사실이라면 바로 우리 발밑에 금이 있다는 거잖아. 속초여행이랑 비교가 돼? 나는 결국 반대하지 못했어. 친구들을 따라갔어. 속으로는 너무 싫었지만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 하룻밤만 묵으려 했던 그 괴산 산골 마을에서 어느새 일주일이 넘게 그 느티나무 앞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어. 매일 밤 파고 매일 아침 원점. 그 반복이 나를 서서히 갉아먹었어. 어느 날 밤 재현이가 아이디어를 냈어. 교대로 파는 거야. 2명은 자고 1명이 파고 셋 다 동시에 잠드는 일이 없게. 그게 그렇게 당연한 생각인데 왜 진작 못했는지. 우리는 이걸 마지막 시도로 하기로 했어. 안 되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기로. 이미 속초는 포기한 지 오래였어. 그날 밤 재현이가 먼저 팠어. 그 다음 동훈이. 그리고 내 차례. 새벽 4시쯤이었을 거야. 나 혼자 삽질을 하고 있었어. 충북 괴산의 밤은 조용했어. 멀리서 개구리 소리만 들렸어. 구덩이 깊이가 이미 6m가 넘어 있었어. 두 친구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있었고 그때 삽 끝에서 쾅 하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나는 두 친구를 깨우러 뛰었어. 찾았어. 뭔가 있어. 빨리. 우리 셋은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어. 조심스럽게. 그러나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 쇠로 된 상자였어. 낡고 무거운 철제 괴짝. 자물쇠가 없었어. 동훈이가 두 손으로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우리 셋은 동시에 숨을 멈췄어. 금화였어. 오래된 금화들이 가득 차 있었어. 조선시대 엽전 같기도 하고 더 오래된 것 같기도 한. 우리는 소리를 질렀어. 서로 끌어안고 웃고 뛰었어. 몇 날 며칠의 삽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 그때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낮고 깊은 우리 셋의 웃음소리에 섞여드는 목소리였어.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 한 사람이 서 있었어. 키가 크고 낡은 중절모를 눌러쓰고 있었어.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 그 사람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고 불심한 붉게 빛나고 있었어. 마치 그 눈 같았어. 누구세요? 거기 얼마나 계셨어요? 재현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 사람이 또 웃었어. 그리고 말했어. 이름은 많아. 여기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보물의 주인이야. 이제 이건 당신들 거야. 여기까지 파내려온 건 당신들이 처음이거든. 축하해. 처음엔 마을 사람이 보물을 가로채러 온 줄 알았어. 재현이가 소리쳤어. 꺼져요. 우리가 판 거예요.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이 보였어. 붉었어. 핏빛으로. 이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국밥집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그 노인이었어. 분명히. 근데 그 눈은 달랐어.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놀라지 마. 금은 다 줄게. 조건이 하나 있어. 셋 중 한 명이 나랑 여기 남아야 해. 누굴 남길지는 너희가 정해. 자기 발로 남아야 하고 나머지 둘도 동의해야 해. 그래야 거래가 성립돼. 자, 어떻게 할래? 우리 셋은 눈을 마주쳤어. 그리고 달렸어. 뒤도 안 돌아보고 논두렁길을 뛰었어. 어둠 속에서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 뒤를 한번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은 쫓아오지 않았어. 그냥 느티나무 아래 서서 담배를 피우며 우릴 바라보고 있었어. 여유롭게. 그게 더 소름 돋았어.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새벽 내내 한마디도 못했어. 날이 밝을 때까지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 아침 8시쯤 우리는 겨우 밖으로 나왔어. 다시 가봐야 해. 재현이가 말했어. 나는 발끈했어. 제정신이야? 어제 그거 보고도? 지금 당장 버스 타고 집에 가야 해. 청주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가 몇 시야? 동훈이가 말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냥 겁주려 한 거 아닐까? 어쩌면 보물을 가로채려고 연극한 거고 우리가 도망가니까 이제 혼자 다 가져가겠지. 그 말이 또 나를 흔들었어. 삽이랑 곡괭이도 반납해야 하잖아. 철물점 아저씨한테 빌린 거잖아. 재현이가 덧붙였어. 가서 확인만 하고 오자. 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 다리도 후들거렸고 머리도 아팠어. 더 이상 그 나무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았어. 나는 여기 있을게. 너희 둘이 갔다 와. 오면 바로 청주 가는 버스 타자. 동훈이가 물었어. 진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두 친구는 마지막으로 그 느티나무를 향해 걸어갔어. 나는 방에 혼자 남았어. 두 친구가 그 느티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또 그랬대. 모든 게 원상복구. 삽도 곡괭이도 없어졌고 땅도 멀쩡했대. 나무만, 그 텅 빈 논바닥만 조용히 남아있었대. 둘은 결심했어. 다 잊어버리고 나를 데리고 청주로 튀자.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 거리에 아무도 없었어. 가게도 사람도. 그리고 건물들이 폐허였어. 수십 년은 버려진 것처럼 무너져 있었어. 담벼락엔 이끼가 가득 덮여 있었고 지붕은 내려앉아 있었어. 아까까지 멀쩡하던 국밥집도 철물점도 편의점도 전부. 둘은 뛰어서 우리가 묵던 민박집으로 향했어. 건물은 똑같은 상태였어. 폐허. 계단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벽엔 균열이 가득했어. 그들은 우리가 쓰던 방으로 올라갔어. 문을 열었더니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었어. 그리고 방 한가운데 낡은 흰 보자기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 두 사람은 천천히 다가갔어. 손이 떨렸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걷었어. 괴짝이었어. 그 철제 괴짝. 재현이가 뚜껑을 열었어. 금화가 가득했어. 그날 밤 구덩이에서 꺼낸 것과 똑같은 금화들이. 어떻게 여기 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둘은 일단 배낭과 주머니에 금화를 쑤셔 넣기 시작했어. 그리고 재현이가 마지막 한 줌을 집으려는 순간 괴짝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천조각이었어. 흰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재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손이 멈췄어. 그가 그 천조각을 들어 올렸을 때 동훈이가 물었어. 왜 그래? 그게 뭔데? 재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 동훈이가 다가가서 그 천조각을 봤어. 뭔가 적혀 있었어. 재현이는 그 천조각이 뭔지 단번에 알았어. 내 반팔 티셔츠였어. 흰 바탕에 파란 가로줄 들어간 재현이가 지난 내 생일에 직접 사줬던 그 옷. 내가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바로 그 티셔츠. 천조각엔 글씨가 적혀 있었어. 가늘고 또렷하게. 두 사람은 떨리는 눈으로 글씨를 읽었어.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방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그냥 잠이 든 것 같아. 눈을 떴을 땐 사방이 어두웠어.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런데 저 멀리 충북 괴산의 그 논바닥 어딘가에서 중절 못 쓴 사람의 담뱃불이 붉게 빛나고 있었어. 그가 말했어.
오래 기다렸어, 민준아.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전부야.